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인 강판군입니다. 제 나무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똥나무라고 하는데요. 물풀의 나무과의 갈립떨기나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역사학자인데도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보는 데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 분들에게는 또 낯설기도 하고 특히 학문적으로도 낯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다소 낯설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나무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의 나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예비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대한 생태가 결국은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문화를 이해할 때 대부분 인문 생태 차원에서 이해를 해왔고 따라서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자체가 인류 역사가 자연 생태에서 인문 생태로 바뀐다는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도 반드시 이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나무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의 부분도 나무 생태에 대한 이해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사용하는 내용이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태는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 중에서도 수평적인 관계성이죠. 따라서 이 나무를 생명체로 이해할 때만이 나무를 문화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시대가 온 배경 중 하나도 이 나무에 대한 인간의 오해에서 시작하는 거죠. 나무를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이해한 데서 비롯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때도 우선 이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자연 생태가 인문 생태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문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늘 해오다가 저스로 제가 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 나무를 우리가 문화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무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군자라고 하는 거죠. 매낭국죽을 네 가지의 군자, 인격을 가진 군자에 비유한 사례가 나무를 문화로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낭국죽 이외에 우리 역사 속에는, 또 중국 역사 속에는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제 몇 종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저서를 간행한 또 다른 배경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이나 그리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편찬한 문집이 있습니다. 그런 문집 총간이 나와 있고 또 많은 총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번역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역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오역을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역이 발생한 거고, 이 오역한 것을 일반인들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나무지만 이 나무가 왜 이 공간에 있는지, 이 공간에 있는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무가 살구나무와 은행나무의 문화변용입니다. 이 문화변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와 관련해서 이 문화변용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문화변용이라는 것은 A라는 문화에서 B라는 어떤 문화로 바뀔 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바뀐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독일 출신이면서 미국에서 활동한, 또 귀화한 피터 포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중국의 유목 국가를 잠입 왕조와 정복 왕조라고 하는 이 두 왕조로 나누어서 이해한 데서 사용한 게 바로 문화변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의 연구자들이 유목 국가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지배를 했다 하더라도 우수한 중국의 문화에 다 흡수해버렸다는 흡수 이론에 주로 강조점을 둔 반면에, 이 피터 포겔은 중국에 들어가서 농촌 지역이나 이런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흡수된 것만이 아니라 유목민족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피터 포겔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례를 제가 이 나무 분야에서 좀 적용을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나무 관련해서 문화를 수용했을 때 중국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문화변용이라는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살구나무와 은행나무의 문화변용이라는 거죠.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구나무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에 문화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면서 들어오면
이 살구나무가 은행나무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예, 살구나무는 장미과의 갈립떨기나무거든요. 이 장미과의 특징 중 하나가 꽃잎이 5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문화사적으로 중국의 당나라 이 두목이 청명이라는 시에서 이 행화촌을 이야기하면서 술집을 상징하는 그런 이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문화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구나무를 강조한 시라든지 또 의미 부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살구나무가 이 매실나무죠. 이 매술나무와 비교했을 때 이제 꽃 색깔이라든지 꽃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의 생태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 문화 탄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한자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살구는 이시진의 본초 강목, 명나라 때 본초학을 집대성한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 따르면은 개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열매에 이제 독이 들어 있어서 개가 그것을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 또 사람도 다칠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이름이 살구고, 이 살구와 함께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행자입니다. 행. 이 살구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살구나무 이외에 이 행자를 주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 중국에서 살구나무와 관련해서 공자가 살구나무 밑에서 제자를 가르친 데서 유래한 게 바로 행단입니다. 행단. 그래서 이 행단이라는 단어는 이 사전에도 강학공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구나무 행자가 행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살구로 들어오지 않고 이 언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이라고 하는 글자는 살구나무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언행나무를 뜻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역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살구나무 행자는 반드시 살구나무만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글자를 사용할 때는 살구나무를 뜻할 수도 있고 은행나무를 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역이 생길 수 있는 틈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헌을 볼 때는 이 행자를 아주 조심해서 살피지 않으면 이제 오해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전국 이 성리학 관련 공간을 다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없이 다녀봐도 우리나라의 살구나무 행자를 사용한 행단이 살구나무로 심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 공자가 공자를 모시고 있는 이제 꼭부에 가면은 행단이라는 돌로 만든 게 있고 그 앞에 살구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행단이 살구나무가 아니라 은행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나무로 바뀌는 요 사례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살구나무를 사용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로 왜 대체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헌 기록도 없기 때문에 단지 현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산, 이 충남 아산에 가면은 맹시행단에 있거든요. 이 맹시행단에 가보면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행자를 썼는데 글자상으로 보면은 살구나무지만 실제 현장에는 은행나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 행자를 은행나무 또는 살구나무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나무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지만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화석 중 하나입니다. 소철 메타세콰이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인데 모두 중국 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의 갈립 큰키나무이면서 은행나무만 존재하는 온리한 유일한 나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은행이라는 이 단어는 은빛 살구라는 뜻이고 중국 송나라 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쪽 절강성 천목산을 원산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은행이 남쪽의 조공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은행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주로 압각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잎을 강조한 이름이죠. 오리 앞자 다리각자를 써서 이파리가 오리 발 칼키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은행은 이제 열매를 강조한 이름이죠. 따라서 이 은행나무를 살구나무로 대신해서 사용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이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양평 영문사에 1100살 이상 살고 있는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또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유일성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의미를 알고 있어서 대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살구나무와는 상당히 다른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암수 땅그루입니다. 암수 땅그루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나무 꽃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암꽃을 본 분은 거의 없거든요. 암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잎에 가려서 잘 보기가 어려운데 암수 땅그루인 이 은행나무는 바람으로 수정을 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수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충이 있어서 다른 나무와 다른 수정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 수정 방법을 알았던 분이 1896년 일본 히라세 시쿠고로라는 분이 최초로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동경대학 부설 고이시카와 식물원에 지금 280살 정도의 암그루 나무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런 발견 기념을 하고 있는 은행나무를 제가 직접 일본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행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성균관의 은행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정부에서 만든,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국립대학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에 여러분이 가시면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 사례가 바로 성리학공간에서 조선시대 지배 이념이 성리학이었고, 그런 것을 개성했던 게 바로 행단이었는데, 이 행단이 바로 살구나무가 아니라 은행나무라는 사실을 성균관 은행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성균관 은행나무에서 보는 것처럼 두 그루입니다. 이 두 그루가 바로 암수 땅그루이기 때문에 아마도 심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이든 또 영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또 최초의 사역 서원인 경북 영주 소수 서원에도 두 그루 은행나무가 있고, 경북 청도에 타경 김일손 선생을 모시고 있는 자계 서원에도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충남 아산 맹시행단에도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루 사례도 성균관에서 시작을 하고 소수서원, 청도, 자계서원 등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소수서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암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암수가 두 그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도 은행나무는 공손수라는 다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4,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암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개량해서 열매를 좀 이런 시기에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루를 심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암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고 나니까 이게 두 그루가 안 그루일 수도 있고 또 수그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암수 땅그루인가 아닌가, 실제 그보다도 두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 두 그루 심을 때는 암수 땅그루를 생각하고 심었을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나무와 살구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걸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제 겨울 이제 잎이 떨어진 모습이죠.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서원에 저 뒤쪽에, 소나무 뒤쪽에 경념정 정자가 보이죠. 이 정자 바로 옆에 또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그루를 심은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척백나무와 잣나무의 문화 변종입니다. 이 척백나무는 척백나무과의 이제 널푸른 큰 키 나무이고, 척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 척자고, 이 백자는 나무목의 흰백입니다. 우리가 음양오행 사상에서 이 희다고 하는 것은 서쪽을 의미합니다. 자총령 우백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척백은 다른 나무들은 모두 태양이, 해가 뜨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있는데 척백나무만이 이 서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을 대표하는 나무로 척백나무를 들 수가 있고, 이 백자가 그 나무목에 흰백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백백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일백백자는 속자로 알려져 있는데, 북송시대 왕안석의 경우에는 일백백자를
통해서 이 척백나무가 중국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척백나무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은 중국 섬서성 서안에서 좀 떨어진 오제 중 한 사람인 황제의 령에 가면 진시 황제 시절에 봉검된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황제가 직접 심었다는 5,000살 된 척백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척백나무를 보기 위해서 직접 이곳에 갔는데 줄기가 새카맣습니다. 불에 탄 것처럼.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이 도동에 가면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제1호인 척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척백나무 숲은 20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5,000살의 척백나무를 제가 보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척백나무의 모습이 아니었는데다가 몇 아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무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5,000살 척백나무를 보고 다시 이 낙양 쪽으로 와서 소림사에 이 달마가 계셨던 이 소림사 산 이름이 이제 숭산입니다. 숭산 남쪽 지역의 숭양서원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주자의 서성이었던, 남송의 주자 서성이었던 정자께서 교육했던 유명한 북송시대의 3대 서원 중 하나가 숭양서원입니다. 숭산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음양해서 양자가 붙여서 숭양서원인데, 거기에 가니까 중국 한나라 무제 시절에 무제가 직접 이곳에 와서 이 나무에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우리가 세조가 정입품 소나무 이렇게 명명했던 것처럼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척백나무를 봤거든요. 그 나이가 4,500살이에요. 그런데 이 4,500살 옆에 2,700살 먹은 척백나무가 몸을 기울여서 있었어요. 또 그 옆에 1,100살, 1,200살, 1,300살 먹은 척백나무가 절비했습니다. 또 숭산 소림사에 가보니까 입구부터 온통 척백나무예요. 또 북경으로 여러분이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자금성 뒷뜰 있죠. 뒷뜰 경산으로 가는 그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단이나 그 다음에 여러 유적지에 가보면은 중국에는 이 척백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황하유역을 따라서 여러분이 답사를 하면 반드시 척백나무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중국 황하유역을 대표하는 나무는 척백나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척백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척백나무가 잣나무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잣나무를 의미하는 한자가 척백나무 백자와 같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중국에서는 척백나무고 우리나라에서는 척백나무일 수도 있고 잣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문헌에 나오는 구절을 오역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잣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널푸른 큰키나무죠. 소나무과에. 이제 소나무과에 널푸른 큰키나무이면서 학명에는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잣나무는 이 학명에 코리아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잣나무는 우리나라 대표 상록수이면서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잣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초 강목,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즌의 본초 강목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잣은 신라 시대의 당나라에 조공했을 만큼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나무였거든요. 따라서 중국에서도 명성이 높았던 잣이 바로 우리나라 잣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공자의 무덤에도 뭐 척백나무, 한나라 무제 때의 그 척백나무는 백양채라고 한다든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척백나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잣나무 백자와 같이 사용하면서 널푸르기 때문에 이 선비들의 기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경북 군위의 이제 대실마을, 이제 한밤마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백당이라고 하는 성리학자가 머물렀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당 바로 옆에 두 그루가 살고 있는데 이 상백당의 백자가 중국에서 척백나무인데 이곳에는 잣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산청에 1501년에 퇴계 선생과 나이가 같은 태어난 남명 조시 선생을 모시고 있는 덕천서원이 있습니다. 이 덕천서원에도 잣나무가 살고 있는데 이 잣나무도 아마도 척백나무의 문화 변용 사례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상백당에 있는 이 잣나무 두 그루입니다. 이 덕천서원에 살고 있는 이 잣나무를 제가 가까이서 찍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향나무와 이 전나무의 문화 변용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향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회라고 하는 글자로 사용합니다. 이 회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목에 모일 회자인데요. 이 회라고 하는 글자가 향나무라는 뜻을 의미하는 그 사료로는 중국 그 오경 중에 하나인 시경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회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향나무로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전나무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나무는 소나무과의 널푸른 큰키나무이고 시옷에 전나무로 표기한 사전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의 줄기에서 우윳빛 같은 흰 수액이 나왔기 때문에 밀크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시옷 젖나무로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준 식물 목록에는 니은의 전나무로 표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나무가 바로 전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목의 모일 회자인 글자가 중국에서는 향나무라는 사실이고 일본어로 이 글자가 건너가면 흰옥기라고 해서 편백나무로 변용이 됩니다. 이 회자가 우리나라에서 전나무, 일본에서는 흰옥기 편백으로
변용이 되는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회인데요. 이 향나무를 우리가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나무면서 우리나라 성리학 공간에 이 향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공자를 모시고 있는 공부에 가면 이 공자가 직접 심었다는 선사 수식회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있는 이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심은 나무 중 한 그루가 향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이 성리학 공간에 향나무가 늘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향나무를 심은 사례도 있지만 전나무를 심은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향나무가 전나무로 문화 변형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리학 공간에는 향나무를 심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양동이 있습니다. 양동마을이 있는데 양동마을에 회제 이현적 선생이 머물렀던 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향단이 바로 향나무의 단이라는 거고 그건 바로 행단의 단에서 모방한 거죠. 그래서 향나무를 심어서 행단과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 또 회제 선생님이 태어난 곳에도 향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제 선생님이 또 계셨던 동락당을 비롯해서 회제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세운 옥산서원 안에도 향나무가 살고 있고 도산서원이라든지 등등 충남의 도남서원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향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와 함께 이 전나무를 심은 사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경북 성주의 회연서원과 일두 정려창의 고택에 전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이 회연서원의 회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사수식회라고 하는 향나무 회자를 이 회연의 서원에 붙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전나무가 오래된 전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회연서원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정구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던 김천 쪽에 조그마한 서당 앞에도 회연서원에 있었던 전나무 같은 전나무가 두 그루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향나무가 전나무로 문화 변형된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향나무를 이제 그대로 중국 사례를 그대로 수용한 사례. 여기 동락당의 향나무고, 이게 바로 이제 일두 고택의 전나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변형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이 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또 문화 변형 사례가 회화나무입니다. 제가 회화나무를 이 책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것은 회화나무와 선비문화라고 하는 단독 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러나 이 회화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두 가지 사례로 들어옵니다. 향나무가 우리 향나무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전나무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 회화나무도 회화나무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이 회화나무가 너티나무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회화나무를 의미하는 글자가 괴입니다. 나무목에 귀신귀자를 쓰는 건데요. 이 귀자는 이제 옹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괴자를 우리나라에 제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목이라는 이런 용어를 자주 쓰거든요. 이럴 때 기목, 괴목은 너티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너티나무가 중국에서는 반드시 회화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화나무는 콩과의 갈립 큰 키나무고 이 회화나무는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주나라 때 이 삼공이 천자를 만나려면은 대기를 해야 되는데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어놓고 이 삼공들이 요즘으로 하면은 조선시대라면 정성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이분들이 천자를 아련하려면은 먼저 이제 대기를 하는데 나무 앞에서 대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괴. 삼괴는 바로 이제 삼정성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공이 있고 구공이 있습니다. 9품의 이제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이제 구품, 우리 문관, 무관 구품 있는 것처럼 주나라 때 설정된 그런 관계죠. 신분인데 그들은 가시나무 앞에서 자기 신분에 맞게끔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궁궐에 회화나무를 심은 사례가 중국 주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무 인문학은 중국 주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 여러분들이 도나문을 딱 들어서면 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까지 8그루의 회화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덕궁에 회화나무가 나이가 오래된 이제 400살 정도의 이 회화나무가 살고 있는 사례도 바로 중국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화나무가 이 성리학 공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중국 주나라 때는 이 지배자들이 죽으면은 이제 무덤을 쓰잖아요. 무덤을 쓰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 봉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그 봉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신분에 따라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무덤에는 소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중국의 왕릉, 황제릉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 왕릉에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건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은 탓이기도 하지만 이 왕을 상징하는 게 바로 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자의 자식을 제후라고 부릅니다. 공우백자남을 이제 일컫는 이 제후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 무덤에는 척백나무이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척백나무나 척백나무과의 향나무를 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후의 자식을
사라고 합니다. 선비사자죠. 이 사의 무덤에는 회화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천자의 그리고 제후의 무덤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른 큰키나무인 반면에 사 쪽의 무덤에 심은 나무는 갈림나무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사의 자식은 백성입니다. 민이 되는 거죠. 이 사까지가 지배자들이고 이 사 밑은 이제 피지배자들인데 이 백성의 무덤에는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의 무덤에 심은 나무가 회화나무였고 또 관청에 회화나무를 삼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삼계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화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회화나무를 학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가 중국의 성략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성략공간에 거의 예외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리가 북송시대의 수도였던 낙양 쪽에 이제 개봉이라든지 이런 쪽도 가로수가 회화나무이고 또 중국 한나라 때도 회화나무를 굉장히 중시해서 장안의 가로수가 회화나무고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가로수는 소나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숭양서원의 정자께서 이제 제자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회화나무 한 400살 정도의 회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이 회화나무가 성략공간에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걸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 문화공간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정도의 나무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각 문학재 쪽에 나무 관련해서 거의 예의 없이 나무 이름표를 중국에서 붙여놨거든요. 그 나무 이름표를 보니까 국괴라고 적어놨어요. 나라의 회화나무다. 중국에서는 이 회화나무를 국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회화나무가 중국 사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균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은행나무 그 뒤쪽 편에 명중당 앞쪽에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행나무에 비하면 나이가 이제 어린데 이 회화나무, 성균관의 회화나무가 바로 중국의 사례를 이제 그대로 수용한 사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은행나무 바로 옆 그리고 회화나무 바로 옆에 성균관에는 너티나무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너티나무는 바로 회화나무의 문화 변종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회화나무도 심고 은행나무도 이제 심은 사례가 바로 성균관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회연서원의 경우도 이 회자가 향나무에서 전나무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너티나무가 한 400살 정도 된 너티나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연서원의 상징나무는 전나무와 함께 너티나무라고 볼 수 있고 이 너티나무는 바로 회화나무의 문화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략공간에서는 뭐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살구나무가 이제 은행나무에서 또 향나무가 전나무에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리학 공간에서 나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나는 거고, 이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의 생태까지 이해해야 되고, 그 나무의 생태에서 문화가 이제 탄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 문화 교류가 아주 활발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나무 수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책을 냈던 거고,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무가 문화 관련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에 맞는 나무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중국 이상으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다는 사실, 그런 사실들이 문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현장에 있는 이 자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료를 생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선조들이 남긴 이 문헌 자료든 아니면 유물이든 그것을 소비하는데 급급하다면, 저는 그런 문헌 선조들이 생산한 그런 문헌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이런 문화재들이 새롭게 사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를 볼 때는 우선적으로 자연 생태라고 하는 나무를 기본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인문 생태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인문 생태와 자연 생태가 어떻게 융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더욱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우리가 제대로 생태식을 가지고 이해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나무와 함께 살아가되 생활하시되 나무의 생명체 가치에 대해서 나와 같은 가치로 인식하는 그런 생태의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나무가 건강하게 살 때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함께 가지고 여수동락 하시기를, 여민동락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나무와 함께 즐거운 삶을, 일상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